자, 이번 시간에는 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드론이 발전되고 앞으로 우리가 활용되는 분야, 발전돼서 드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인항공기는 사실 우리가 드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드론이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드론은 속어입니다. 일종의 속어인데 정식 명칭은 지금 국제 민간 항공 그 기구에서 드론의 명칭을 이렇게 UAV, RPAS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드론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드론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조종사가 타지 않고 원격 조종으로 해가지고 이동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으로 인해서 비행이 가능한 거를 무인 비행기라고 해요. 드론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그래서 이 드론은 고정익과 해정익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론 그러면 드론 요 조그만한 그 아까 그림에서 보신 회전익,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회전익이고, 고정익이라는 건 비행기, 이러한 비행기들에 달린 날개들, 이것이 고정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정익을 포함하거나 또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렸거나 고정익과 회전익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펠러만 드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군사용으로 지금 이제 보면 항공기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로 이 법에서는 규정을 해요. 세 군데로. 항공기라는 거는 600km 이상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과되는 부분은. 그래서 이런 걸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다음 경량항공기는 2인승 이하 타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경량항공기예요. 그리고 초경량 비행 장치는 나머지 이제 작은 부분들을 다 드론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드론은 초경량 비행 장치에 아까 말씀드린 항공기는 커다란 600km 이상이고 경량항공기는 2인승 소형 비행기고 그 밑에 것들이 다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초경량 비행장치인데, 초경량 비행장치는 이렇게 동력 비행장치, 회전익,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더, 낙하산, 이것들이 다 초경량 비행장치인데 그 중에 무인 비행장치에 동력 비행장치를 가지면서 이렇게 무인 비행기, 무인 멀티콥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 중에서 무인 멀티콥터, 이렇게 사람이 타지 않은 멀티콥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알고 있는 거. 그런데 정확한 드론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에 의해서 비행이 가능한 것을 드론이다, 무인 비행이다 그랬어요. 그럼 무게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커다란 비행기도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하면 그것도 드론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인 멀티콥터를 드론이라고 하지만 드론의 발전, 드론의 앞으로 전망, 드론의 상업시장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군수용 그 커다란 드론, 회전익 드론 이것을 포함해서 하는 개념이라는 걸 이제 지금부터는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드론은 원래 무인항공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프로펠러가 달린 작은 것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드론은 열기구, 오스트리아가 베니시아를 침공을 할 때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열기구에다가 폭탄 14kg짜리 200개를 실어가지고 베니스를 폭탄 투하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이 타지 않고 최초의 무인 열기구다라고 해서 최초의 드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발전을 쭉 해서 1930년대 영국의 킴비라 그래가지고 대공포 사격용으로 만들었던 이 킴비라는 것이 실제적인
이러한 모습이 지금의 드론의 형태를 갖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앞으로 이 그 드론들이 폭격이라든가 정찰하는 군사용으로 발전이 됩니다. 지금 군사용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터키의 드론, 바이락타르 이런 드론들이 굉장한 활약을 보이고 있고, 또 가미가제, 미국에서 가져온 가미가제 드론 같은 거는 이 배낭에다 밀고 와가지고 배낭에서 꺼내가지고 던지면 가미가제 가가지고 폭탄을 자폭하고 이렇게 하는 드론들. 그래서 소련 탱크들이 엄청나게 이게 충격을 받았던 게 이러한 드론에 의해서 지금은 많은 피해를 입었죠. 앞으로 전쟁은 이제 이러한 드론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전쟁으로 갈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이런 군사형에서의 드론의 발전이 엄청나게 큽니다. 국내 그 산업을 보면 드론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이 지금 군수 분야예요. 드론 시장은 내년 기준으로 볼 때 군사용이 86%, 민간용이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5대 15%. 군수용이 85%예요.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죠, 군수용이. 민수용은, 민간용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지금 상업용 시장이 이제 많이 지금 민간용이 성장이 많이 되어 오고 있어요. 한 10년 정도 되는데, 이 10년 정도에 군사용이 지금 연평균 17%로 2016년도에 2025년도 비하면 상당히 많은 이런 진척을 군수용이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민간용도 또 상업용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당초 2016년도에 군사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이렇게 산업용이 이제 지금 많이 발전돼 나가고 있죠. 이 민간용 드론이 발전되게 된 계기는 중국의 DJI라고 유명한 지금 팬텀, 인스파이어, 매빅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와가지고 국내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것이 이 드론들이에요. 10년밖에 안 됐어요. 중국의 DJI가 창업된 게 2006년에 창업돼가지고 2010년에 드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2010년도면 스마트폰이 우리 그 갤럭시 아이폰이 들어오는 시대가 2009년, 2010년대인데, 이 10년도에 같이 드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전 세계에 보급이 되면서 불과 10년 만에 전 세계 시장의 DJI가 민간용이 세계 민간 점유 시장을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DJI 하나에서. 왜 이렇게 발전했냐면, 중국에서는 공산당 일당 독재, 거기에서 이 DJI의 드론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먼저 허가해주고 선승인 그리고 후 보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 심천에 하이테크 밸리 400개 공장을 유치하면서 거기에 300개가 드론과 관련된 시설들이에요. 연구시설, 그리고 드론에 대한 공장,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협조하고 하면서 중국 시장이 불과 10년 만에 민간 시장을 다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용이 86%잖아요. 86%에서 미국이 앞서가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에 대한 건 미국이 제일 높아요, 사실은. 근데 민간용만 보았을 때는 민간 부분은 중국의 DJI, 그리고 이항, 또 샤오미 이런 데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 전 세계적으로 80%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드론 업체는 평균 매출이 20억밖에 안 돼요.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1%도 안 되는 거죠. 작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일단은 기반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한 데 비해서 절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대기업이 참여를 안 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 앞으로 예상이 됐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이런 엄청난 시장에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5년도에 보면 우리나라 2015년도에는 이 민수용이 전체 2%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민간용이 2025년도에는 43%가 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민간 부분에 지금 많이 우리가 지금 드론들이 보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이게 촬영용, 농업용, 상업용으로 이렇게 확대가 돼요. 그래서 보면 이 2015년도에는 군수용으로만 나왔었는데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할 때는 민간용이 이 정도의 비율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민간에서의 활용이 많다. 민간에서의 활용이 많은 것은 공공시설, 정부가 공공시설 부분에서 재난 부분, 하천 부분, 건설 부분, 농업 부분 이런 것들을 주도하면서 이 부분이 민간에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큰 거예요. 대신 드론 시장을 보면 드론 시장은 제작 시장과 활용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드론의 기술력을 따지면 전체적으로 9위에서 이제 뭐 7위라고 하는데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벌써 샤오미나 이런 DJI나 이런 제작 시장에 있어서는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을 소프트웨어를 따라가지 못해요. 실제 지금 와서는. 그러다 보니까 제작 시장보다는 오히려 활용 시장. 활용 시장은 드론이 오게 되면 드론에다가 여기에다가 농약 살포기를 달면 농사용으로 되는 거고 거기에 촬영 카메라를 달면 촬영용이 돼서 영화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또 쟤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들을 달게 되면 열화상 카메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용 시장은 무궁무진하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러한 활용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정부의 이제 방침이죠. 그래서 앞으로 활용 부분을 볼 때 이 2025년 예상한 거 보면 건설 부분에서 1654 100만 불 그러면 1조 6천 또 이런 그 농업 부분에 1조 3천 통신 부분에 1조 5천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수요가 건설 농업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활용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드론 시장에도 지표도 이제는 드론 등록 기체 수가 지금 26,000대 신고가 돼서 있고 또 자격증 따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자격증이 지금 따고 있어요. 법이 작년서부터 바뀌면서 이제는 1종, 2종, 3종, 4종을 구비해야지만 드론을 비행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자기가 상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론 따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57,000명 14년도에 한 700명 됐던 것이 이만큼 자격증 따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드론 자격증 따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당장 자격증을 딴다라고 해서 내가 취업되는 것은 아니지만 드론의 이러한 발전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엄청난 가치의 그런 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틀림없이 이 준비를 해둬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사회에서 많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지표라고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드론을 양성하겠다 규제도 안 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정부 8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겠다고 육성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수준을 2026년까지는 시장 규모를 4조 4천억 원까지 끓이겠다. 기술 경쟁력 수준은 지금 10위 있었는데 7대 강국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2020년 금년도에 6위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6위까지는 아니고 지금 한 7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의 핵심 성장에 있어서 공공 수요를 늘리면서 민간들을 수요를 늘려야 되겠다. 일단은 공공에서 나서서 수요를 창출해야지 민간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공공 부분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지금 재난, 소방, 치안 이런 부분에 지금 40% 정도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또 건설 부분에 있어서도 국토교통, 건설 이런 부분에 23%, 해양, 산림, 농산, 농림 이런 부분들도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러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대단히 그러한 드론에 대한 활용 계획들이나 활용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드론에 대해서 이런 활용 모델을 세워서 건설, 하천, 산림, 에너지 국가 통계 이런 부분에 다 드론을
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드론의 유망 분야를 보면 측량후 3D 모델링, 측량에서 3D 모델링하는 국토구 지형도 구축하는 기반 시설을 드론을 할 수밖에 없고, 건설 전 과정 관리, 건설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드론으로 그날의 현황을 드론으로 플랫폼에다가 주어서 관리해 나가는 이런 부분. 또 드론으로 시설 점검을 하잖아요. 교량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사람이 일일이 올라가서 하지 않고 드론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재난 감시 대응, 당연히 재난 쪽에 드론이 사람이 접근이 못하니까 이 재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농업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기술력은 치비 기술 경쟁력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지금 핵심 부품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다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뭐 BIM 설계라고 해가지고 건설 스마트 3D 입체에서 지형을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수치 개념을 집어넣어서 모델링을 하려는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국토 LX에서 구축하고 있는 것들이 다 우리가 드론을 촬영을 하더라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는 픽스4D, 포토스케일 이런 것들을 외국 소프트웨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열악한 거죠, 아직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문제가 된 게 제일 중요한 게 비행 제한에 대해서 좀 허가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 가시권, 비가시권에서는 뭐 안 되고 또 다양한 규제를 만들어놔서 이런 것들을 좀 허용해줘야 드론이 아무래도 자주 날리고 사람들이 사고를 해야 드론을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 산업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대기업의 5G라든가 IT라든가 정보통신의 우수한 기술을 드론에 접목해서 할 수 있게 대기업이 뭔가 구미를 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분야, 무인 항공기가 발전되면서 가장 먼저 적용이 되고 많이 보급되고 하는 부분이 농사용 부분이에요. 아직은 여러분 보면 방제할 때 지금 다 농사용으로 하잖아요. 이 농사는 이 친환경, 이 농사로 인해서 농약 피해가 크죠. 우선은 그 부분. 그 다음에 농협의 생산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으로 지금 다 지금 농약 방제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사람이 저 끝에서 이쪽 끝에서 고무쇠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끌고 가면서 이걸 쳤잖아요. 그러면 진짜 힘든 그런 작업을 이 드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지금 드론을 통해서 드론이 아니면 방제가 이제는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됐는데, 지금 저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야 농업 방제 저거 수익이 엄청 좋다, 나는 한 달에 2천만 원 번다, 뭐 3천만 원 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1종 25kg 이상 따서 농업 방제할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1,000만 원 벌었다, 2천만 원 벌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2천만 원씩 뭐 이렇게 벌고 그럴까요 지금? 지금은 아까 이제 우리 그 교육생분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은 저게 이제 드론이 농업기구로 분류가 됐어요. 농기구 같은 거는 어떤가요? 농어민들한테 무료로 또는 보조금 싸게 보존해 주잖아요, 농기구를.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하잖아요. 저 드론도 농기구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사주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가는 드론을 사주는 거예요. 그 대신 아직은 드론은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장농반 단위로 드론을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사주는 거예요. 대신 장농반 단위로 당신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 드론을 운영해라, 공동 방제를 하라, 그렇게 장려를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뭐 모든 군에서 영농 작업반에다가 저런 작물반에다가 드론을 사주고 교육을 시켜줘요, 농민들을. 돈을 주고 무료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들의 눈에 자기들이 이제 치다 보니까 방제 사업에 대해서 옛날처럼 초창기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소득은 많지 않아요.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한 평당 50원 정도 가요. 비용을 계산할 때. 그러면 하루에 1헥타라고 하면 3,000평이잖아요. 3,000평이면은 운동장 하나 면적인데, 운동장 한 면적이 3,000평이면 50원씩 한 평에 잡으면 3, 5, 15만 원이에요. 그럼 1헥타 3,000평 치는데 15만 원인데 몇 분에 치느냐? 15분에 쳐요. 1헥타가. 비행기가 한 번 뜨고 농약을 싣고 가가지고 15분 치면은 3,000평을 칩니다. 방제 면적이. 그러면 15분 만에 15만 원을 버는 거예요. 적은 건 아니죠. 그럼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물량을 10헥타를 받는다라고 하면 150만 원. 150만 원을 받는 거죠. 150만 원. 하루에 150만 원을 벌어요. 이게. 그러면 한 달 중에서 열을 작업한다. 그러면 1,500만 원 받죠. 한 달에. 한 달에 1,500만 원인데 방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6, 7, 8월 달. 그러면 3달을 잡으면 4,500만 원. 그럼 4,50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이거저거 뛰고 뭐 했더라도 수익 4,500원 3달 동안에 괜찮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방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런 방제 물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잡았을 때는 사업이 되지만 이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적어요. 그렇다 보면 개인이 방제해가지고 사업한다라고 사면은 3,000만 원 이상 가는 드론을 사서 거기다 배터리 하나가 100만 원이에요. 최소한 8개가 있어야 돼요. 15분, 20분밖에 못 되니까. 그것도 1,000만 원. 거기다 유지비,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자기가 부업이 있으면, 하면서 부업이 있으면 괜찮아요. 3달 동안 물량만 확보한다면. 근데 전적으로 내가 사업을 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농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이 농사를 드론으로 짓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지 현실은 동영상 한번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드론을 도입해 농사를 짓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한 번에 3사람 일은 거뜬히 해내 반응이 좋지만 극복해야 할 기술적인 한계도 많다고 합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 48살 이영택 씨는 2년 전 농사용 드론을 구매했습니다. 거금 3천만 원 이상이 들었지만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풀사료 씨앗을 뿌리고 논밭에 농약과 비료를 살포하는 것은 물론 농기계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을 돌며 방제 사업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업외로 드론 방제로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려서 농가 살림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보통 농민 3명이 경운기를 이용해 1.2헥타르 논에 농약을 살포할 때 5시간이 걸렸지만 드론으로는 혼자서 20분 안에 작업을 끝낼 수 있어 농민들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급된 농업용 드론은 700대가 넘는데 초기에는 기능이 농약 살포 정도였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파종과 병해충 예찰, 수확량 예측도 가능해졌습니다. 밑에 장비만 교체를 하면은 카메라 짐벌을 달거나 아니면 튜브 이런 걸로 인명 구조나 촬영, 뭐 기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 산업이 커지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국산 드론 가격은 2천만 원 이상으로 농민 입장에서 구매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드론 조작 시 사고 가능성이 있고 기기에 용량이 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없어 한 번에 20분 이상 비행이 불가능한 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드론을 중심으로 한 전용 약재들의 개발도 부족하고 이용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기술 개발과 함께 드론 사용 시 농업인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교육법도 연구해 농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물론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농업을 이걸 방제를 주 수익으로 하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보통 두 사람이 3,000평의 그 농약을 치기 위해서는 4시간, 5시간 걸리는 것을 이 15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획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사를 짓는 그런 기술들도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앞으로 2050년대에는 세계가 90억 명이기 때문에 이때는 식량난이 분명히 가중될 거다라고 해서 DJI 같은 경우에는 벌써 농사용 부분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드론 시장의 25%가 지금 농업용 드론이에요. 계속 진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제하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는 파종까지도 이양해서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직파, 드론을 심는 이런 부분까지 가고 작물을 모니터링하고 생육 상태를 관찰하고 이런 부분들을 근적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지금은 이런 것들을 열화상 카메라를 찍게 되면 적외선 카메라를 찍게 되면 눈으로 봤을 때는 다 같은 작물로 보이지만 이 반사율로 해가지고 이 건강한 식물들은 반사율 때문에 푸르게 보이고 그리고 흡수율이 높아가지고 죽은 그런 작물들은 불량률들은 흡수율에 대해서 검게 보이고 이런 색깔을 가지고 야 이게 양호하다 이건 좋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그 부분만 나중에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찍으면 이 부분은 녹색은 식물이 많은 거 이건 적은 거 녹색 중에서도 이 파란 부분 이런 부분 반사율이 높으니까 생육 상태가 좋은 거 이런 건 생육 상태가 나쁘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나중에 농약이 가면 그 부분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개발돼서 지금 골프장 같은 데서도 그 넓은 면적에 골프장에 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농약을 치나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식생 지수를 분석하는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를 달아서 이 촬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생육 상태가 좋다 잔디가 이건 안 좋다 그러면 선별해서 농약을 뿌리고 관리하는 이런 시대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죠. 이 부분이. 다음에 이제 영상 촬영 부분입니다. 영상 촬영 부분은 이 부분은 뭐 지금 많이 광고, 방송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당연히 카메라만 달면 영상 촬영 부분으로 가는데 이 영상 부분에 있어서 대중화됐다는 것이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셀카봉을 들고 이러가면서 이제 찍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개발된 것 때문에 가장 쉽게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인텔에서 만드는 닉시 이게 이제 그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던 건데 어떤 거냐면 We created a camera that basically can fly off, take a picture of you and comes right back to you. So we created Nixie. This is an early prototype and it fits around your wrist, comes with you throughout the day, and whenever you want to take a picture, you just flick it off and send it to fly. All you control is that you send it in a direction and then it goes there, takes a picture from there and comes back, and that's the autonomous part. So while it's taking the picture, you can really focus on doing something else. It uses inertial navigation, so we have inertial measurement sensors right in here, and that gives it awareness of space, and that's how it knows where to come back to. I never learned how to throw a boomerang, but this one works for me. The blue light is when it was taking the picture, so it goes out all the way, so it always goes the direction you send it, and basically the harder you throw it, the further it goes. Every camera gives you the perspective you have yourself, and we wanted to create a camera that gives you a perspective of you. 이러한 닉시의 기능이 이 부메랑 던지면은 찍고 다시 돌아오는 기능 그리고 팔로우미 이렇게 던져놓으면 본인을 따라오면서 사진을 계속 찍어주는 것인데 피타라고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저것도 조종기가 없어요. 조종기가 없이 던져놓으면 자기를 따라오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등산을 간다거나 또는 MTB 자전거를 탄다거나 할 때 다양한 모습의 사진들을 찍어주기 때문에 초보자가 셀카봉이라든가 조종기가 필요 없이 찍어주니까 영상 화질로 높은 화질로 찍어주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것들이 이제 단순 스포츠 분야가 아니라 사진 촬영해서 하는 부분이 지적조사하는 부분, 현장조사, 농업, 건설 현장 이런 식으로 이 촬영의 분야는 굉장히 넓죠. 활용하는 부분이. 그리고 수중 분야가 있습니다. 이 수중 분야는 미래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 항공에서는 제약이 있어요. 항공 길에 의해서 아무 길이나 가면 되지 않지만 이 바다의 넓은 데는 아직 제한이 없어서 블루오션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수중 드론은 아직은 유선으로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줄로 돼 있는데 저 수심이 150m까지 촬영이 가능해요. 그리고 해상도가 4K, 굉장히 높은 화질을 분석 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저 부분을 쓰고 있어요. 이 수중 부분으로 이 드론이 간다는 게 양식장이라든가 또 이 교각의 밑에 그 기초각 같은 부분에 세굴이 돼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찾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저렇게 해상도 좋은 곳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저렇게 촬영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고 또 낚시하는 사람들이 저 수중 드론 가지고 고기들이 어디 많이 몰려 있는가 그리고 수중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고 여기가 고기가 많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낚시하는데 오히려 또 이용도 하고 이 다양한 분야로 지금 이용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오락 레저 부분이 있죠. 오락 레저 부분 드론 축구 그리고 드론 레이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오락 부분이 드론 축구라고 해가지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전주시에서 5명이 드론을 가지고 상대방 골 문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탄소처럼 이제 생긴 건데 저게 굉장히 익사이팅하다래요. 게임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그 전주시에서 시작돼서 고양시, 부산시 뭐 이런 데서 상금을 걸고 지금 하는데 저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저기 해외에도 저 드론 축구팀이 조성이 돼가지고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싱 해가지고 스피드 레이싱 하는 경기도 저것도 열광적으로 이제 지금 진출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는 이 드론 활성화를 하려면 이러한 오락 레저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드론 공원 같은 것을 군데군데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저렇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드론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엔터테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독립기념일 이런 때 불꽃놀이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화재가 나고 다치고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게 슈팅스타라고 인터넷에 만드는 드론 500대가 이것들이 이제 드론 조명소를 배치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 다시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고 타임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광고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광고가 굉장히 멀리서 봐도 화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광고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겠다. 앞으로 새로운 그런 영역이 개척될 부분이다. 뭐 이런 부분들 하고 레이디 가가 슈퍼볼 이 드론으로 지금 배경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부분들을 봐요. 특히 동계 올림픽 때 1218개의 드론이 이 올림픽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군집 드론을 해가지고 한 명이 컨트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오륜기를 한번 보면 상당히 정교하고 앞으로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군집 드론이 이제 여러 개 1218개가 어떻게 저렇게 군집 드론이 가능하냐 혼자서 물론 이제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해서 1218대를 하나의 좌표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너로부터 좌표를 1m 떨어지고 얼마 떨어지고 이런 코딩을 1218개를 다 해놓고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는 프로그래머가 거기서 한번 키만 누르면 그게 이제 그대로 짜놓은 알고리즘에서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218개가 그 시간 동안 전혀 충돌 없이 저렇게 가능하다는 거. 이게 이제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술도 저것이 우리가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할 때 천안 독립문의회에서 구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산에서 또 크게 구현을 하고 우리나라도 기술이 저 정도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군집 드론이 이 오륜기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군집 드론은 비행기가 여러 대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오차가 없이 충돌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화재 현장에서 드론이 소화탄을 한 대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군집 드론을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울진 그런 그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고 또 더 무서운 거는 지금 군 앞으로 이제 그 전쟁용으로 드론이 활동할 때 지금까지는 바이락타르나 뭐 가미가제나 이런 것들이 리퍼나 이런 것들이 혼자 가서 이렇게 폭격하고 왔지만 앞으로 저런 드론들이 저렇게 군집으로 가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피해가 클 거다.